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카레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현재 노량진에 재직 중인 학원으로 이직을 하기 전에 일을 하셨던 부산의 한 입시학원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량진의 한 입시학원에서 역사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쯤 된 남자입니다. 제가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막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었던 3년 전에 겪은 일이에요.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거였고 아버지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갔던 학원이었어요. 학원 명이나 어느 동네인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어찌됐던 그 학원도 장사는 해야 하니까요. 그 학원은 건물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보통 입시학원 하면 상가 건물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학원이 있는 건물이 너무 특이해서 알아보니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병원 시설이 있던 곳이었대요. 소아과, 치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과 이렇게 있었다고 전해 들었었고 제가 일했던 학원이 위치한 5층이 문제의 정신과로 쓰였던 공간이었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건물의 과거에 대해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주변 상권에 수소문을 해서 알게 된 거라 그 당시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처음 그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원장님의 얼굴을 보니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 심상치 않았냐면 눈이 그냥 풀려서 다크서클이 광대뼈까지 짙게 내려와 있는 피곤에 쩔어있는 얼굴에 눈동자의 초점도 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위아래 옆으로 굴러다니는 등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입시학원의 스케줄 자체가 살인적이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원장님들은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퇴근 시간이 되면 알아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면접을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남자 선생님들에 한해서 일주일에 2번 당직 근무를 들어가게 돼 있는데 괜찮으시죠? 이게 뭔 개소린가 싶었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학교도 아니고 학원에서 당직 근무를 들어간다뇨. 물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당연히 당직 근무 수당이었었죠. 당직 근무 한 번에 15만원의 수당이 붙는다기에 아 그러면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면접을 마친 뒤에 학원 내 강사진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는데 남자 강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구심이 바로 들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에 2번 당직 근무를 하는데 남자 강사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당직 근무가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제서야 원장님의 몰골이 왜 그 모양이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몰골을 보아하니 최소한 꽤 오랜 시간을 혼자 당직 근무를 했겠구나라는 걸요. 그리고 면접 당시 제안받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높은 연봉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떻게든 남자 강사는 붙잡아야 한다. 이 집념이 아주 철저하게 반영된 거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저는 충분히 납득을 했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받은 듀티표에는 제 당직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급하게 당직 근무에 좀 들어가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급하게 계산기가 두들겨졌죠. 오늘 당직을 하면 내일도 당직인데 48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일을 하라는 건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아니 그건 좀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동이라도 한 건지 사라져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퇴근하는 다른 여자 강사님들을 배웅하며 불이 다 꺼진 학원 데스크에 혼자 남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학원이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다른 당직 근무하는 곳들은 잠도 못 자고 밤새 내내 손님들 응대를 하거나 순찰을 돌거나 하지만 여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졸리면 의자 제끼고 잠을 자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가져온 노트북으로 게임 좀 치다가 슬슬 졸려오자 의자에 기대서 잠을 청하길 얼마나 지난 시점이었을까요? 강의실이 늘어서 있는 복도 쪽에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다가 아무도 없길래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려는 순간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요? 굉장히 매가리가 없어서 듣는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드는 노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거의 비몽사몽이라 뭔 상황인지 인지조차 못한 채 그 화장실이 문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왼쪽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하고 드는 겁니다. 지금 이 학원에 사람이라고 나 혼자 있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는 사람이 왜 있지?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학원의 불을 다 켠 채로 강의실이고 비품창고 전부 들어가 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건가 싶어서 문을 잡아당겨 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굳게 잠겨져 있었고요. 이게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의 일종이겠거니 하고 아닌 척 넘긴 저는 다시 의자에 기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 빠져들려고 하는데 누가 데스크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제 눈에 병원 환자복을 입은 웬 남성 노인분이 검지손가락으로 데스크를 톡톡 치는 모습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노인분의 얼굴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완전히 구겨져 있길래 밑에 있는 병원 입원실에 있는 분이 잘못 왔나 보다, 알츠하이머 이쪽인가 싶어서 어르신,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학원이에요.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톡톡 두들기는 걸 멈추더니 아니 문을 열어줘야 화장실에 갈 거 아니야? 누굴 바보로 알아? 이렇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시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 상황에서 상황 파악을 먼저 하기 시작했죠. 극한의 문돌이가 공대생 뺨치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낸 다음 도출한 결과는 학원 문은 닫혀있다. 내가 10시에 닫은 이후로 그 누구도 들어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 학원엔 애초에 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화장실을 찾으며 괴성을 지르고 있는 저 노인은 사람이 아닌 귀신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원장님의 몰골이 왜 그 모양이었는지까지. 그리고 모든 계산을 끝낸 저는 제게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대는 그 노인분을 보며 정신을 잃고 말았고요. 다음날 저를 흔들어 깨우는 원장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 강사들보다 600만원가량 높은 연봉, 어마어마한 당직수당,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학원으로 가야 하나? 정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퇴근을 한 다음 풀잠을 때리고 오후 4시에 다시 출근을 해서 수업 일정을 마친 뒤 또다시 저 몰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원장님을 붙잡아두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학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꼬치꼬치 캐물어봤지만 원장님은 절대 누가 칼 들고 와서 협박을 해도 알려줄 수가 없다. 이걸 누가 알게 되는 날엔 이 학원 장사는 접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는 제가 잠시 구름과자를 먹으러 옥상에 올라가 있는 사이 도주를 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반나절 동안의 시간을 제 방에서 잠을 잤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원장님을 따라 탈주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그 노인 귀신을 생각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던 저는 결국 귀마개를 끼는 결정을 했고 혹시 몰라 노트북으로 불경을 틀어둔 뒤에 딥슬립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 비가 많이 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문을 뭔가가 쉴 새 없이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비비면서 앞을 보니 일단 전부 동일한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은 잘 할 수 없었으나 적어도 좋기 20명 정도는 될 법한 모든 연령대를 망라한 사람들이 데스크 앞에서 뭔가에 가로막혀서 분하다는 얼굴로 막 자신들을 맡고 있는 무언가를 힘껏 내려치는 그런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가? 또다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다가 자세히 보니 그 귀신들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24시간 무한재생으로 불경을 틀어놓은 노트북을 향해 있었고요. 그들이 두들기는 그 주먹들의 방향 역시 제가 아니라 노트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들이 하나같이 저것 잡아 죽여 하는 떼노가 피어올라 있었죠. 그렇게 그 귀신들과 노트북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눈을 뜬 걸 눈치를 챈 건지 그 귀신들이 일제히 시선을 저에게 옮기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상황 속에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역시나 저를 흔들어 깨우는 원장님의 얼굴을 보며 정신을 차렸는데요. 아, 진짜 원장님 얼굴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불과 이틀 새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웃음꽃이 피어 있는데 왠지 여기서 일을 하다간 평생 당직이나 하면서 학원의 붙박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뒤 원장님에게 집어던지면서 씩씩거리며 학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그 웃음꽃이 피어서 방글방글 웃는 게 제 눈엔 한없이 비열하고 치사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는 이틀 내내 당직 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귀신들한테 시달렸는데 원장이라는 작자는 남자 강사 하나 새로 들어오자마자 당직을 몽땅 저에게 집어던지고 도망이나 치더니 웃음이 만개를 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노량진 입시학원의 면접을 보게 된 저는 부산 바닥에서는 꿈꿔볼 수조차 없는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 자연스레 부산을 떠나 서울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에 부산에 내려가는 길에 그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려서 그 학원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사증을 목에 걸고 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꼴로 계속 바뀌었대요. 그리고 당직 얘기를 꺼내시길래 거기까지 알고 계시냐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게 됐는데요. 당직 근무를 왜 서게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남자 직원을 뽑는 족족 그만두고 나가길래 어쩔 수 없이 여자 강사를 당직을 서게 했고 그 다음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페 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처음 면접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동공이 풀려서 시선이 계속 움직이는 다크서클이 광대까지 내려온 그 원장놈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저를 단번에 알아본 건지 다짜고짜 달려와서 제 어깨를 붙잡고 제발 다시 와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카페 안의 시선이 저에게 옮겨지니까 자리를 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당직 근무를 서는 거냐고. 안 하면 그만인 걸 왜 굳이 당직을 서냐. 그런데 그놈이 제 물음에 한다는 말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고 했어. 내가 버티기만 하면 자기가 팔았던 가격에 2배로 다시 매입한다고 했단 말이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일했던 그 5층의 부지가 원래는 정신과 병원 자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설마 하는 의심이었는데 그 길로 그놈을 소개해준 아버지의 지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 원장놈이 젊을 때는 공무원 학원 같은 걸 운영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디에 투자를 크게 했는데 그 돈을 송두리째 날려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폐인처럼 살다가 부인분이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게 그 학원 자리에 있던 병원이었다고 해요. 이게 원장놈이 큰 돈을 날려먹긴 했어도 완전히 거리에 나앉을 정도는 아니었어서 본인 명의로 서면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척 보면 알아주는 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서만 벗어나면 다시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병원 원장들이 환자 차트를 보잖아요. 여기서 그 병원장이 그 원장놈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에게 또다시 투자 사기를 친 거죠. 그 병원 부지를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넘겨주겠다. 당신이 원래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니 다시 이 자리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학원이 장사가 잘 되는 게 내 눈에 보이게 되면 24시간 중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판매한 가격에 2배를 쳐서 매입을 해주겠다. 상식적으로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당연히 개소리 하지 말라고 면전에 욕을 박을 텐데 참 안타까운 셈인 거죠. 심지어 병원을 밀어버리고 학원을 세우고 나니까 밤만 되면 귀신이 출몰을 하기까지 하니 혼자서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 밤을 새우기도 그래서 직원에게 당직 근무를 하게 했는데 귀신을 봤다며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다시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혼자 강의를 하고 당직을 하고 귀신에 시달렸겠죠. 아직도 처음 면접 볼 때 그 원장놈의 얼굴이 정말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스크롤을 내릴 땐 공포물보단 개그물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내리고 나니 이게 뭐랄까요? 귀신보단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에 가까운데 또 귀신이 나와서 해코지까지 하니 굉장히 정신이 없고 어수선한데 또 전체적인 내용이 공포스러운 스멜을 가득 풍기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연을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것보단 제보자분들이 직접 시청자분들께 들려주는 게 더 공포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용용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최고층이 17층이었고 저희 가족은 17층에서 살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날은 등교를 할 때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요. 야자가 끝나고 11시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떡하니 붙어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층에 사는 사람들에겐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저처럼 고층에 사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계단과 오르막의 향연은 물론 구간마다 자동으로 켜져야 하는 불빛이 안 들어오는 곳들까지 과장 조금 보태서 PT 8반 체조를 하루 종일 하는 느낌과 비슷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14층에 도착을 하자 제 귓가에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소리라기보단 제자리 걸음을 하는 소리 같았고 여선생님들이 간혹 신고 오는 하이힐의 소리와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층에서 구두 신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서우니까 마중 좀 나와줘. 어머니는 다 큰 사내 자식이 뭘 그리 겁이 많냐며 투덜거리셨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죠.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이 든 저는 당당하게 계단을 올랐고 17층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끄트머리엔 하이힐을 신고 뒤를 돌아서 있는 어머니가 있었죠. 엄마, 여기서 뭐해? 빨리 들어가자. 나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에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맞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무슨 마네킹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 분명 뒤통수는 저희 어머니가 맞는데 옷차림이 영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입지도 않는 그런 옷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니 이상하다 생각할 만했죠. 그렇게 멍하니 그 뒤통수만 뚫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또각. 그리고 그 소리는 제가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서 들었던 소리와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을 쳤고 그대로 계단을 굴러 중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라고 생각한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잘만 하면 피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빠르게 계단을 다시 올라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제낀 뒤에 저희 집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습니다. 평소랑 다른 점이 있었다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집에 모든 전구가 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온 건데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고 불까지 다 꺼져 있었죠. 뭐야, 다들 장난치지 말고 나와. 하지만 제가 지른 고함 소리는 고요한 정막 속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여자가 제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하이힐 소리가 점점 현관문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다음 거실에 불을 켜려고 했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길래 이게 뭐야?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다 못해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됐죠. 두 귀에선 이명이 들려오고 멍하게 집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찰나 휴대폰이 울리길래 받아봤더니 아들, 엄마랑 아빠 오늘 모임이 있어서 새벽 늦게 들어갈 거야. 수아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고 밥은 식탁 위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고 게임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자.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저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전화를 받은 건 누구야? 엄마 목소리 맞는데? 그러길 잠깐 인터폰이 울리길래 들여다보니 엄마랑 똑같은 얼굴을 한 무언가가 얼굴을 불쑥 내밀고는 아들, 마중 나오라더니 왜 혼자 들어갔어? 이걸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께 눈을 떠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는 집안으로 헐레벌떡 들어가서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자놓고는 무슨 뚱딴짓 같은 소리야. 그럼 제가 어젯밤에 겪은 그 일들이 전부 꿈이라는 말인데 과연 제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은 한낱 꿈이었을까요? 아직도 생생한 인터폰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어머니와 소름 끼치게 똑같이 생긴 하이힐을 신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그 여자. 저는 결코 그 일이 꿈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룸밀러 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 가족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오셨고 일본의 근대 문명에 감명을 받은 할아버지가 일본에 정착을 결정하고 일본인이셨던 할머니와 결혼을 하며 당시 할머니의 집안에서 하고 있던 가업을 이어받은 게 그 시초예요. 저 역시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업을 이어받아 생계를 꾸리고 있었고
같은 대학에 다니던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고요. 그날은 분명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죠. 분명 그랬어야 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당신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안 했어? 아직 출발 안 한 거야? 제 말에 와이프는 오늘 친정에 중요한 손님 오셨대. 그래서 다음에 가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애교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을 텐데 소름 돋게 무미건조해서 순간 얼척이 없기는 했지만 내가 아까 전화 받을 때 너무 좋아하듯이 말해서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와이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을 했고 식사를 마친 뒤 다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보통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할 와이프가 보이질 않았고 등교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을 아이들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이 주말이었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그럼 그렇지. 아직 다들 자다 보네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웬 A4 용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탁상에 놓여져 있는 그 종이엔 와이프가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대충 일요일 아침에 돌아올 테니 인스턴트 먹지 말고 차려놓은 밥 먹고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다같이 집을 나선 건가 싶어 처가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기에 애들이랑 그 사람 이제 막 도착했을 텐데 잘 도착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장모님의 대답은 이 사람아 전날 저녁에 와서 늦게까지 수다 떨다가 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뭐라고? 그래서 저는 어제 퇴근하고 왔더니 친정에 손님이 와 계셔서 못 갔다더라.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아무도 없길래 아침 일찍 갔나보다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했고요. 장모님은 제 말에 한숨을 쉬시면서 금요일이라고 퇴근 전에 술 한잔 걸친 거 아니냐는 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저는 누구들과 함께 목욕을 했고 누구들과 함께 저녁을 보낸 걸까요?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정나라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검통님이 업로드하신 부산 입시학원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나서 보내보려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부산 영도이지만 어릴 땐 인천의 주안에서 살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주안이 제법 번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들었지만 제가 어릴 적이었던 당시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요. 그런 허허벌판의 한가운데 유독 신식으로 지어진 눈에 확 띄는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엔 식당가와 각종 병원 및 학원이 들어섰고 저는 그 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건물은 뭐랄까요? 입구에 들어서는 즉시 느껴지는 오한과 알 수 없는 이상한 중압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당시가 분명 8월에 내리쬐는 햇볕이 따가울 정도의 날씨였는데 이상하게 그 건물에만 들어가면 마치 초겨울의 그런 한기가 느껴졌고 어깨 위에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 항상 그 건물 안에서 일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두 눈은 퀭했고 몸이 성치 않아 보일 정도였죠. 제가 다니던 학원은 당시에 유행처럼 번지던 보습학원이었는데 처음 학원이 오픈을 하고 몇 달간은 선생님들이 의욕이 넘치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습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선생님들의 교체가 잦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 보니 함께 다녔었던 친구들도 조금씩 이탈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는 그 시점엔 한 강의실에 학생이 둘셋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로 폐업 직전의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수강을 듣고 있던 과목이 근현대사였는데요. 그 과목을 맡은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오픈 초기부터 당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굉장히 활기차고 수다쟁이라 수업을 하는 내내 재미있고 위트있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주요 포인트라 인기도 많았었지만 그분 역시 어느 순간부터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강의를 하는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자습으로 전환하는 일이 잦아졌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둘셋만 남은 처절한 강의실에서 비틀거리며 어찌저찌 강의를 이어가던 역사 선생님은 결국 검붉은 비를 토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지졌고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 다른 강사님들 역시 원인 모를 질병이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장애를 안게 되셨고요. 제가 그 학원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일은 텅 빈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중 학원의 로비에서 꽹과리를 치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나가봤는데 딱 봐도 무당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연신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무당이 뛰다 말고 바닥에 엎드려서 고통스럽다는 듯 헛구역질을 하더니 하던 행동을 전부 올리스탑 해놓고는 원장님을 앉혀놓고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학원뿐만이 아니라 부지 자체가 도깨비터야. 이 건물을 올린 놈들이 터주인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멋대로 건물을 올리는 바람에 잔뜩 화가 났는데 이미 그 화를 달래주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제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걸 원장님이 뒤늦게 확인을 하시고는 저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시면서 방금 전에 들은 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며 저를 직접 집까지 태워다 주셨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거의 사나흘 만에 학원은 그 건물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 치과가 들어서 있는 걸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12살밖에 안 된 어린애라 왜 비밀로 해야 했는지, 왜 돈을 지어줬는지를 시간이 제법 지난 이후에야 알았죠. 과연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또 그 건물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근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목 컨디션이 좋지 못해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한몫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영상 업로드 주기를 어느 요일 특정 시간대에 잡지 않고 제 컨디션이 따르는 대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테드 깔창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약 10년 전 지인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휴가철만 되면 어디로 놀러갈까 보다는 어디로 낚시를 갈까가 먼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밤낚시를 더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졌었기 때문에 죽이 더 잘 맞기도 했고요. 약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당시 막 30대 초반에 혈기가 끓어넘치던 저와 친구들은 여친이 없다는 공통점과 낚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전까진 대면대면하게 연락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 해의 여름 휴가를 함께 가게 됐죠. 여행지는 충남 용화리 쪽이었는데요. 밤낚시 명소를 찾고 또 찾다가 같은 지역 안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문제의 그 소류지를 베이스 캠프로 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휴가철이라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또 막혀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땐 이미 7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희는 부랴부랴 개인 텐트를 치고 준비해온 도구와 음식들을 꺼낸 뒤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졌는데요.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류지에서 이런 게 건져 올라오나 싶은 비단잉어의 친척벌까지 낚았으니 저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손맛 제대로 느끼며 즐거워했고요. 하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 1시간 동안 미친듯이 낚아올린 탓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고기의 고자도 구경하지 못했고 슬슬 지쳐가던 무렵에 잡은 고기를 손질해서 매운탕을 끓여서 소주 한 잔씩 걸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낚시 의자에 앉은 채로 선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녀석이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미안 깜빡 잠들었네 하면서 부스스 눈을 떴는데요. 저를 깨운 건 A였고 B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B 어디 갔냐고 A에게 물어보니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일라니까 더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네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B 녀석은 자기 텐트까지 챙겨서 반대편으로 간 모양이었고 저는 어느 정도 피로감이 해소된 상태로 다시 낚시에 집중했죠. 그렇게 몇 번의 입질이 왔었지만 대부분 허탕을 치며 슬슬 잘까 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에 가까워진 시간이었고 저는 B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B의 핸드폰 벨소리만 저 반대편에서 약하게 들려올 뿐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보니 저놈도 선잠에 빠졌겠구나 하고 텐트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제 낚싯대에 입질이 오는 걸 보자마자
득달같이 다시 앉아서 안간힘을 썼죠. 어찌나 힘이 좋은 놈인지 젖먹던 힘까지 쥐어 짜는데도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소류지에서 이 정도 힘이 센 고기가 있었던가? 라는 의아함이 들 때쯤 찌에 물린 고기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낚시를 할 때 저는 보통 서치라이트를 켜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고기의 형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 게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고기가 아니라 창백하디 창백한 손,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 곳을 너무 집중해서 본 탓에 사물을 왜곡해서 잘못 본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팔꿈치 부분으로부터 깔끔하게 떨어져 나온 사람의 팔 한쪽이었죠. 괴담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믿기지 않는 상황을 직접 보았기에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저는 더 기괴한 것을 보고 말았어요. 서치라이트로 비춰지는 반경 일대의 묻가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한 개도 두 개도 아닌 좋기 수십 개는 될 듯한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한 짝씩 짝을 지어서 올라오는 그 팔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움직였고 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얼이 빠진 상태로 그 어이없는 광경을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B가 있는 반대편에서 다른 서치라이트가 켜지자 저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장면은 저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B 역시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다른 방향에서 켜진 서치라이트 때문에 소류지 일대가 환히 밝혀지면서 A가 자로 들어간 텐트의 뒤에 우뚝 서있던 나무가 제 시야에 들어오면서 나무 왼편에 우두커니 서있는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랄까요? 전통 사극에 나오는 귀족 여인들이 입는 화려한 옷감의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탓인지 색감이 조금 바래져 있었고 한눈에 봐도 전신이 물에 푹 담궈져 젖은 상태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더 음산하게 스산하게 더해주는 흑색의 장발과 그 사이로 희미하게 살짝 보이는 올라가 있는 입꼬리까지 보게 된 저는 왜 이곳을 찾는 사람만 찾는다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전히 묻가에서 호적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팔들과 나무 왼편에 서있던 여자가 조금씩 B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임과 동시에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B의 처절한 절규와 비명소리가 온통 이명만이 가득한 슬로우 모션과 같이 느껴지던 그 상황을 산산이 꽤 부수었죠. 그러니까 제가 꽤나 긴 시간으로 느꼈던 그 순간이 사실상 몇 초조차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여자가 움직이는 쪽 반대편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황급히 B에게 달려갔고 패닉에 빠져 떨고 있는 그를 들쳐매고 왔던 길을 돌아가 A가 자고 있는 텐트를 향해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B에게 가고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제가 도착했을 땐 그 여자가 방향을 돌려서 A에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B 이놈이 어찌나 무거운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어기적거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여자가 A의 텐트를 뭇가로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B를 놓으면 왠지 저 팔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이 녀석을 끌고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고 A를 저렇게 끌려가게 둘 수 없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던 중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으로 웬 중형 SUV가 들어와서 정차를 했고 그 안에서 여자 두 분이 내렸는데요. 그 여자가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더니 소류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A의 텐트는 거의 반쯤 소류지 안으로 끌려 들어간 상태였고 혼비백산에서 텐트 밖으로 허우적대며 나오는 녀석을 여자분들이 끌어올려주시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분이 제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시더라고요. 어찌나 손이 맵던지 어쩌자고 이런 데로 온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연배가 지긋해 보이는 한 분과 옆에서 그만하시라고 말리는 앳돼 보이는 분이 텐트 주변에 무슨 진 같은 걸 그리시고는 본인들은 이 근처에서 함께 신당을 운영하는 신모와 제자인데 가끔 휴가철 때마다 이 소류지에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여서 매해 이 시즌마다 곤욕을 치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곳을 왜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로써 제 뼈를 때리시며 집으로 돌아가거들랑 굵은 소금으로 샤워를 하고 입고 있었던 옷이랑 가져온 물건들은
하루빨리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리 빠진 저와 녀석들은 그 길로 차에 올라타 시내 모텔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요. 흔히 전국의 모든 낚시터 중엔 아는 사람만 아는 명소, 조용한 분위기, 손맛 제대로 이런 식으로 리뷰가 작성된 곳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곳들은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물귀신 심보로 작성한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검통님이 채널에 올리셨던 낚시터 이야기 중에 그 제보자분 역시 저와 친구들처럼 그런 심보에 당해서 곤욕을 치르신 것 같고요. 하마터면 그날 다 함께 사이좋게 요단강을 건널 뻔했던 아찔한 경험 때문인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녀석들과 저는 밤낚시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낚시는 어지간한 담력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과 사고들로 인해 꽤나 고수라고 자부하는 분들도 웬만하면 혼자 밤낚시를 가진 않죠. 심지어 테드깔창님은 무려 3명이서 갔음에도 원귀에게 찍혀서 정말 요단강을 건널 뻔 하셨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드레스 오뎅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명절을 맞아 외가가 있는 일본에 가셨을 때 친척 형제들과 지역 내의 한 폐병원에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폐병원, 주제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6년 전쯤에 겪은 일이며 현재는 그 폐병원 부지가 사라진 데다가 굳이 지역명을 밝혀서 화제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역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전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셨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일본에 갔었는데요. 그 일을 겪었을 때가 제가 17살이었고 동생이 16살이었습니다. 당시 오사카에 있던 친가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외가가 있는 곳에서 연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그림을 보며 술에 취해서 저희들을 거의 신경을 못 쓰다시피 하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던 외가의 맏형이었던 A형이 저를 포함한 동생 3명을 뒷뜰에 모아놓고는 사실 그동안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어리기도 했고 지금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A형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를 놓고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고요. 외가가 있던 마을 자체가 90년대 당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력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사실상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게 되자 마을 내에서 유일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문제의 그 병원이 결국 재정난과 인력난에 의해 폐업을 했는데요. 그 병원이 폐업한 이후 그 일대를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를 봤다라던가 흉흉한 분위기가 기분 나쁘다며 남아있던 아이들에게 그 주변에 절대 얼씬도 하지 말라는 불호령이 떨어진 상황이라 한동안 눈치만 봐왔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외가가 위치하고 있던 지점으로부터 대략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던 그 병원은 그 시점에서 폐업한 지 10년 정도 지났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었기 때문에 외관부터 이미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가득 풍겨왔죠. 하지만 A형의 강권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그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병원의 로비 쪽에서 쨍그랑하고 유리병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종의 경고가 아닐까?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면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몰려왔고 저는 A형에게 안 들어가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A형은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는 거라며 들어가기 싫으면 말라고 대신 네 동생은 무조건 끌고 들어갈 거다라고 반협박식으로 강요를 해왔죠. 더군다나 동생 녀석 역시 한 번쯤 이런 곳에 와보고 싶었다며 맞장구를 치는데 여기서 동생을 놓고 그냥 외가로 돌아갔다간 어른들이 발칵 뒤집힐 테니 어쩔 수 없이 동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병원은 흔히 한국의 동네 군데군데에서 보이는 그저 그런 의원급이 아니라 거의 준종합병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지 자체도 넓었고 병원 건물과 내부 규모 자체도 넓고 높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어서 다 함께 옹기종기 붙어서 움직였죠. 그렇게 1층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일순간 모두 다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 손길이 끊어지고 방치된 지 10년이 넘은 건물에 전기가 들어올 리가 만무한데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계단의 전등이 점등된 것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이런 데는 별거 아니라며 잘못당당한 척하던 A형 역시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그의 뒤에서 뒤따르던 저와 동생들은 더더욱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층이 아마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뜩이나 그 2층을 바짝 신경 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A형은 금세 정신을 차리더니 스릴이 넘친다, 잘 온 것 같다라고 하며 잠바 윗주머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서는 가슴팍에 대놓고 촬영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A형의 깡따구에 귀신들도 어이가 없었던 건지 2층을 둘러보는 내내 별다른 구경거리라고 할 게 없이 2층의 마지막 코스인 수술실 앞까지 가게 됐는데요. 다들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눈치라 A형 혼자 겁쟁이들이라고 툴툴거리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대와 미처 정리가 안 된 수술도구들은 물론 수술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법한 스텝실까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갑자기 벽에 뭔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쾅 소리가 연이어 3번 정도 들려오더니 A형이 당신 누구야? 하지마! 하지마! 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인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제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A형이 온몸에 피를 잔뜩 묻힌 채로 바닥에 엎드려서 나 좀 살려줘 빨리 이렇게 힘없이 읊조리며 허우적대는 모습이 두 눈에 들어왔고 설상가상으로 수술대의 전등이 점등되자 바깥에 있던 동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A형의 뒤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나오는데 손에 메스같이 생긴 짧은 칼날을 쥐고 있는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A형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는 모습과 그리고 메스를 힘껏 축혀들어 A형을 내려 찍으려 했습니다. 병원 안에 이런 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불황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귀신인 건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링이나 주온 같은 영화를 보면 귀신들이 해코지는 가해도 물리적인 데미지를 입힌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거니와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던 저로서도 귀신이 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저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간에 일단 A형을 구하는 게 먼저였기에 저는 쏜살같이 몸을 날려 A형을 들쳐맨 다음 최대한 빠르게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인 건 A형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놈은 분하다는 듯 수술실 외벽을 연신 주먹으로 내려 찍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A형을 1층 로비에 잠시 눕혀두고 혹시 몰라서 로비를 막 뒤적거리니 붕대 같은 게 몇 개 보이길래 그걸로 임시 조치를 취한 다음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냐고 소리를 쳐봤습니다. 물론 대답이 들려올 리 없었기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전화음이 가고 또 가다가 동생의 핸드폰 벨소리가 지하층에서 들려오는 게 포착되자 저는 A형에게 금방 동생들 찾아서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급하게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급하게 내려가는 도중에도 지하층에 뭐가 있는지 안내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영안실.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자 다시 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들려오는 위치를 유추하며 조심조심 걷고 있었는데 뭔가가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나무문 같은 게 내는 소리라기보단 육중한 무게감의 철문 같은 소리들이었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과 제 동생의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 동일했기에 불안한 생각을 뒤로 제쳐두고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도착한 그곳은 시체 안치실이었어요. 안에서 연신 들려오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에 급하게 시체 안치실의 문을 열었더니 동생의 핸드폰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동생이 그 안치실의 문을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른 동생들은 어디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동생의 핸드폰을 주운 뒤 동생의 어깨를 잡았고요. 야, 너 이런 데서 이런 장난치면 어떡해? 혼날래? 동생에게 이렇게 샤우팅을 치며 어깨를 막 흔드는데 녀석이 제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철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지금 동생놈의 몸을 다른 무언가가 와서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드는 생각은 일단 어른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영안실에 놔둔 채로 1층 로비로 올라와서 A형의 상처를 지혈하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죠. 저는 전화기 너머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어른들을 데리고 갈 테니 로비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렇게 한참 아버지를 기다리며 서로 손을 부여잡고 제발 연신 기도를 하고 있던 저와 A형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병원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뭐랄까요?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오 하고 쉴 새 없이 반복 재생을 하듯 들려왔습니다. 이쯤 되니 그나마 정신을 부여잡고 있던 저마저도 멘탈이 크게 흔들리면서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온다던 아버지와 어른들은 한참을 기다린 것 같은데도 오지도 않고 지하에 있는 동생들은 어쩌나 하면서 멍하게 1층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즈음 병원 로비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아버지와 외삼촌 두 분과 그 뒤에 한국으로 치면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은 남자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저와 A형은 아버지와 큰외삼촌에게 각각 들쳐매져 타고 온 차에 눕혀졌고 저는 그 순간에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고 잠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아침쯤이었나? 눈을 떠보니 외가의 안방에 저와 A형을 비롯한 다른 동생들이 일렬로 누워있는 걸 보자마자 거실로 나갔더니 아버지가 정말 세상 태어나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사람이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지 왜 그런 데를 기어들어가? 라고 화를 크게 내시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에게 듣게 된 전날의 이야기는 대략 이랬습니다. 저와 A형을 차 안에 데려다 놓고 다시 로비로 가자 동행한 법사님이 지하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절대 자신과 떨어지지 말 것,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도 한 귀로 흘리고 각자 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놔선 안 된다는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사님이 방울을 흔들며 지하로 내려가자 무슨 지진이라도 난 듯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온 사방에 유리병 같은 게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철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연이어 들려오는 등 지금 내가 겪는 게 진짜 현실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렇게 제가 동생을 봤다고 했던 시체 안치실에 들어서니 제 동생과 다른 두 동생들이 안치실의 철문을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길래 법사님이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에 부적 3장을 붙이시고는 그대로 동생들이 뒤통수를 한 대씩 가격하셨고 그러자 동생들이 힘없이 털썩 주저앉기에 법사님이 아버지와 큰외삼촌, 작은외삼촌의 등 뒤에 부적을 한 장씩 붙이시며 병원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자마자 쏜살같이 내달려 병원 바깥으로 나오는데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면서 뛰어가는데도 뛰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병원 바깥으로 나와서 동생들을 마저 차에 태운 뒤에 아버지와 삼촌들이 각각 등에 붙은 부적을 때렸는데 부적들이 하나같이 새까맣게 불에 그슬린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법사님께서 이를 보시며 하는 말씀이 부적들은 버리지 말고 아이들을 전부 한 방에 일렬로 눕혀놓은 다음 깨끗한 냉수에 부적들을 담궈서 각각 아이들의 머리맡에 두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를 한 것이라 저와 동생은 그날 아침 바로 귀국길에 올라 아버지와 함께 무당집을 찾았고 꽤나 큰 돈을 들여 굿을 받고 나서야 귀국길 내내 강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환청이 들려오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외가의 A형과 다른 두 동생들 역시 다른 지역의 법당을 찾아 씻김 의식을 받고 난 뒤에야 저와 동생이 느끼던 편두통과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아서 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곳이기도 하는 만큼 병원이 얼마나 많은 한과 혼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폐병원에는 절대 얼씬도 안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원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장소이죠. 그만큼 희와 비가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며 삶을 영위하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원혼들이
그 자리에 남아 생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병원은 영업을 하는 상태임에도 새벽에 그 텅 빈 복도를 혼자 걷고 있자면 상당한 공포감이 전신을 뒤덮는데 폐병원은 오죽할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되백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 본인의 아버지께서 20대 대학생 시절 경산 안경공장에 가셨을 때 겪은 일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경산 안경공장은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가짜 흉가의 개념이 아닌 실제로 이를 겪은 경험담과 이야기가 많은 곳이며 최근 심야괴담회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우후죽순 다루고 있는 화제거리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 심야괴담회에서 경산 안경공장을 다뤘을 때 사연자분과 함께 갔던 분들이 안 좋게 되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역시 지금은 폐교된 대구 미래대학을 모교로 두신 분이신데, 아버지가 대학 신입생 시절에 개강 파티 명목으로 술을 마시던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러 동기분들 및 선배님들과 그곳에 가셨다가 벌어진 일과 너무나 전개부터 개연성까지 흡사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원래 그런 곳인 건지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귀신이 오늘은 이놈들이 좋겠어 에힝 하면서 골라먹기를 했었던 건지 안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은 게 몇 번 있었기에 더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이야기는 아버지가 겪었던 당시 시점으로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1995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실패한 나는 당시 지역 내에 있던 사립전문대에 들어가게 됐어. 사실 수도권을 노려볼 만한 성적도 아니었고 그저 막연히 가야지 했던 상황이라 예정된 결과였지만, 어차피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이 대구였고 지역 내에 있는 나름 거점 대학이라 마음 놓고 다니기로 했기에 금방 적응했지. 과 내에 있던 여타 동기들과 선배들과도 입학 전에 미리 안면을 텄고 날마다 음주 가무를 즐기는 잉여 생활을 하다가 금방 개강을 하고 OT를 갖고 하면서 더더욱 많은 술자리에 불려나가며 집에 항상 늦게 귀가해서 엄마에게 등짝을 얻어맞는 아름다운 나날이 이어져 가던 무렵, 어느 날 개강 파티 명목으로 시내에서 호프집을 하나 통째로 빌린 날이었어. 물론 막 요즘처럼 커다란 펍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당시 동네 곳곳에 있던 작은 호프집 같은 곳이었는데,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이 가도록 끝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나는 스리슬쩍 빠져나와 뒷골목에서 구름과자를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동기 몇 놈이랑 선배님 두 분이 나처럼 몰래 빠져나와 합류를 하더니 뭔가를 얘기하더라. 여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엄청나게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사고뭉치로 알아주던 나는 그 얘기에 귀가 솔깃했고 더 해보라고 닥달을 했지. 들어보니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코발트 광산이 있는 자리인데 그 근처에 공장 건물이 하나가 있대. 그런데 그 공장 건물이 처음엔 섬유 공장이었다가 잘 안돼서 폐업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안경 공장인데, 사장이 미쳐서 직원들이 자고 있던 기숙사와 공장 전체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로 더 이상 다른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원원들과 광산에서 학살을 당했던 원원들이 짝짝꿍을 하며 돌아다닌다는 그런 시시콜콜한 전설 같은 얘기였지 뭐. 마치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장군님 동상과 임금님 동상이 밤만 되면 들고 있는 칼과 책으로 칼싸움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삼류 전설 같은 뻔한 클리셰 때문에 금방 흥미가 식어버린 나는 다시 호프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애초에 그런 흉물이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가만히 내버려 뒀겠냐,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종특이 발동되는 게 문제였던 거야. 님 쫄쫄 하면서 옆에서 동기놈이 이 새끼 겁먹고 가기 싫어서 일부러 이런다고 깐족거렸던 거지. 여기에 다른 동기놈들과 선배님들까지 합세해서 나를 졸지에 쫄보 새가슴 겁쟁이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어린 마음에 여기서 수긍을 했다간 다음날부터 교내에서 내 별명이 새로 하나 생길까 두려웠던 나는 그런 데가 뭐가 무섭다고, 가면 되잖아 라고 말뚝을 박아버렸어.
그렇게 슬그머니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그곳은 뭐라 할까? 그냥 한눈에 봐도 소문만 무성한 그저 그런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 폐쇄된 광산의 갱도 입구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일행들은 뭘 봤네, 어떤 소복 입은 여자가 째려봤네 하며 헛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사실은 어머니가 무속인이라 어릴 때부터 거의 반강제로 그런 것들을 봐왔었단 말이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조금 흉흉한 분위기만 풍기는 폐쇄된 광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여지없이 실망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새 그 문제의 공장터에 발을 들였는데 거기는 정말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나 할까?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산행에 나섰다가 진짜 팔뚝만한 구렁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구렁이가 입을 쩍 하고 벌리는 거, 그걸 보고 와, 쟤는 무슨 입이 아빠 손바닥 3짝만 하네?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 그런 느낌이었어. 당장 눈에 귀신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앞에서 건물을 보고만 있는데도 당장 입을 쩍 하고 벌린 구렁이가 우리들을 한 입에 집어삼킬 것만 같은 현실감이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나만 느낀 게 아니었는지 광산을 지나오며 왁자지껄 떠들어대던 일행들 역시 그 앞에서 전원 얼어붙어서 어버버 하고 있는 모습이 일색이었어. 처음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다같이 가는 게 그나마 덜 무섭지 않을까라는 결정이 났고,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결말을 향해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거야. 안경공장 사장이 처음에 불을 질렀다던 직원 기숙사로 추정되는 건물을 먼저 들어가기로 하고 진입을 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건물 천장에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상체를 바깥으로 내밀고 손바닥 발바닥을 붙인 맨 여자가 연신 정신없이 타다닥 타다닥 온 천장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봐버린 나는 순간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유형의 귀신들을 봐왔지만 그 여자만큼 강한 원한과 살기를 띤 존재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거든. 내가 얼어붙어서 천장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동기놈들과 선배님들이 왜 뭐 봤냐고 날 흔들어대는데, 이 얘기를 했다간 다같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저 귀신이 100이면 100 쫓아올 확률이 너무 커 보여서, 아니 그냥 천장이 희한하게 생겨서 이렇게 둘러대고 직원들이 사용했던 기숙사로 올라갔지. 방이 한 4개였나? 거실로 보이는 공동사용 공간을 필두로 나뉘어져 있는 문의 개수를 통해 그렇게 유출을 했는데, 굳이 그 굳게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내 바람과는 다르게 선배님 한 명과 동기 2놈이 그 문들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안에 뭐 없나 하고 객기를 부리는데, 선배님 한 명이 들어갔던 이불이 몇 가닥 보였던 그 방의 문이 쾅 하고 닫힌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선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연신 천장에서 들려오던 다다닥 하는 소리가 멈췄고 말이야. 나는 온통 그 천장에서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는 귀신에 정신이 팔려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동기 2놈과 선배 한 명이 방 안에 갇힌 선배를 꺼내기 위해 그 방의 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넌 안 돕고 뭐하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고, 상식적으로 성인 남성 3명이 철문도 아니고 나무문을 밖에서 밀면 박살이 나거나 열리거나 둘 중 하나의 결말이 나와야 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그 문이 무슨 철옹성 마냥 이동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안에 갇힌 선배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한창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선배가 울음을 멈추더니 얘들아, 이 방 안에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다행이다, 이 사람도 호기심에 혼자 여기 온 거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바깥에서 듣는 우리는 그 선배 혼자 떠들어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 그렇게 2분 내지 3분 동안 이어지던 선배의 혼잣말이 갑자기 음소거라도 한마냥 뚝 끊기더니 아까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명을 동반한 울음소리로 바뀌면서 이제는 안에서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선배가. 그렇게 다시 그 문고리를 쥐어잡고 실랑이를 벌이길 한참이 지나 그 문이 열렸고,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본 우리 넷은 그야말로 처참한 내부의 모습을 보고 다 함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 방 바닥, 벽, 천장이 온통 피로 범벅이 돼 있고, 그 선배가 허공에 둥실 떠서는 자기 목을 2손으로 움켜쥐고 이제 이 몸은 내 거야
내꺼. 이렇게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어느 누가 그렇구나 하면서 보고만 있겠어. 그 선배의 두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걸로 봐선 분명 무언가에 조종당한 상태에서 자해 비슷한 걸 한 모양으로 보였고, 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어머니가 항상 쥐어주시던 부적 몇 장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걸 기억해내고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양쪽 벽에 부적을 한 장씩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 선배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헥헥거리다가 기절을 하더라고. 그 상황을 입을 틀어막고 지켜만 보고 있던 다른 일행들한테 정신들 안 차리냐고, 빨리 저 사람 들쳐매고 여기서 나가자고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동기놈들과 선배 한 명이 허겁지겁 쓰러진 선배를 부축했고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갔지. 나도 뒤따라 내려가면서 계단과 연결된 문을 닫고 문고리 밑에 봉인지식으로 부적을 바른 뒤에 혹시나 해서 천장을 봤는데, 그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던 여자가 그냥 허공에 두둥실 떠있는 상태로 검지손가락을 들더니 뭔가를 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방향은 동기놈들과 선배 2명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쪽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나를 제외한 그 4명을 한 명씩 세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어. 나는 일단 다 함께 그곳을 벗어나 시내로 나온 뒤에 공중전화기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손을 써주면 안 되겠냐면서 말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택시를 타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고, 그렇게 택시를 잡아서 타는데 기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몇 명이 낑겨 타는 거냐고 허허허 하며 웃으시는데, 하긴 사람이 5이니까 내가 조수석에 타도 4명이 뒷좌석에 앉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대답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뒤에 지금 사람 5명 앉지 않았냐고, 무슨 작업복 같은 거 입은 여자 하나 같이 앉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백밀러로 뒷좌석을 보니까 아까 전에 방에 혼자 갇혔던 선배 무릎 위에 공장 작업복을 입은 앳돼 보이는 여자가 앉아서 계속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는 게 보였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못 본 척, 안 보이는 척을 하며 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집을 도착을 하니까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는 이 상태로는 집안에 못 들인다며 대문 바깥에 우릴 세워두시고는 마당에 있던 쌀이비를 가지고 와서 정말 복날 개 패듯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한참을 패시다가 이제 됐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 집으로 들어간 우리는 어머니가 날이 새도록 굿판을 벌이는 통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한참을 뛰던 어머니가 그만 됐으니 돌아가라 딱 이 말을 하면서 거의 쫓아내듯이 동기 2놈과 선배 2명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 그리고는 내 뺨을 풀스매싱으로 후려치면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놈이 말릴 생각은 않고 끌고 들어가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지네들은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거라고, 내가 너 애기 때 등에 그려놓은 부적 때문에 그년이 널 어쩌지 못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너도 쟤네하고 같은 운명이 됐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등에 그려놓은 부적이라는 건 내가 태어날 때 영안을 가지고 태어난 걸 한눈에 알아보신 외할머니가 자기 외손주 객사할 팔자는 막아야지 않겠냐며 절대 지워지지 않을 어떤 문양을 그려넣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였어. 그 때문에 어릴 때 친구들하고 목욕탕에 가면 항상 내 등에 대고 태극권 하는 장난질을 당해야 했지만 설마 그게 날 살렸을 줄은 몰랐지. 그렇게 그 안경 공장에 다녀온 이후로 함께 갔던 동기 2놈 중 한 명은 점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고, 다른 한 놈은 사건 이후 2년 뒤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서 생을 마감했어. 그리고 당시 방에 혼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선배 한 명은 2002년에 항공기 추락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고, 다른 선배 한 명은 온갖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서 몇 번을 죽을 뻔했음에도 잘 살고 있다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어. 결국 그때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던 귀신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던 일행 4명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명을 못 살고 생을 마감했던 거야. 도대체 그 안경 공장엔 어떤 불가사의한 사연이 있길래 사람 넷을 그렇게 불기의 객으로 만들어버린 건지,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건지 모르겠어. 물론 한낱 유흥거리를 위해
죽은 자들의 안식을 방해했던 과오는 인정하지만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걸까? 나는 더 이상 그 안경 공장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길 바랄 뿐이야. 군대 제대 후 아버지와 집에서 술 한잔 걸치다가 어느 순간 왜 이야기가 그렇게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때 겪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심야괴담회에서 경산 안경공장 에피소드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해당 에피소드와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흡사한 점이 많아서 놀랐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과연 그 에피소드의 사연자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갔던 일행들을 제외하고도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무서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제보를 드리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제보자분의 이야기가 주작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 안경공장 터 자체가 섬유공장이 망하고 구두공장이 들어섰다가 망하고 그 다음 안경공장이 들어섰다가 망했는데, 최종적으로 안경공장이 언제 망했는지 제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정확한 연대나 날짜를 알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받은 게 9월 중순경이었는데 이걸 영상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2달을 넘게 고민하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업로드를 결정했습니다. 워낙 최근에 화제거리가 되기도 한데다가 떠다니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라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동글럽정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어릴 적에 살았었던 개조 한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낸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갈 무렵이었고 수도권에 한창 재개발 붐이 일던 시절이기도 했죠. 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재개발 붐이 일던 강남권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파주였고 아직 촌티가 펄펄 나는 그런 동네였기에 군데군데 달동네라던가 아니면 꽤나 과거에 지어진 일본 건축 양식의 가옥들과 전통 가옥들이 옹기종기 뒤섞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솔직하게 떳떳하지 못한 과거사를 가진 집안이었고 당시 꽤나 큰 규모의 저택에서 거주를 했었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당시 정부 정책과의 마찰로 거의 부도가 나다시피 하자 급하게 당시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적당히 거주할 만한 집을 찾던 중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없다시피 했던 한 구식 한옥을 매매했는데요. 처음 그 집을 봤을 땐 에게? 장난하나? 유치원이나 다니던 당시 제 시선에도 그 정도로 보였으니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을까요? 그래도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업자들을 불러 최신식으로 한옥을 개조하셨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기는 했어도 집안 자체에서 가진 돈이 제법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개조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닥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처음에 다 쓰러져 가던 그 집을 봤을 때 느꼈던 실망감보다는 이질적인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보게 됐는데 당시엔 그게 귀신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인부님들이 가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을 즈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저는 수행기사님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화장실과 붙어 있었던 쪽방이었던가 거기서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입었을 법한 그런 옷을 입은 남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부님들을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눈으로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옷이었는지 무슨 시대 때 입던 옷인지를 전혀 몰랐었고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어르신들이 자주 입는 옷들과 비슷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게 처음 봤었던 거였고 그 이후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진 집안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중국집에서 식사를 한 다음 수행기사님과 둘이서 집으로 돌아온 날에 또다시 그런 걸 보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무슨 미팅을 가신다고
수행기사님과 저를 집으로 먼저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휑하게 느껴졌죠. 부모님과 다른 사용인분들이 계실 때는 집안이 북적거리고 활기가 가득했지만 딸랑 저 혼자 있는 그 집은 제가 이사 첫날에 느꼈었던 그 이질적인 분위기와 냄새를 풍겨왔기에 지레 겁을 먹고 제 방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사 첫날 봤었던 그 노비의 옷차림을 한 중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화장실 앞에 딸린 쪽방 칸에서 불쑥 튀어나와서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헛웃음 비슷하게 하면서 주방이 있는 쪽으로 급하게 움직였고 다시 쪽방 칸에서 이번엔 비슷한 옷차림에 한복치마처럼 굉장히 긴 펄럭이는 옷차림을 한 제 동년배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서 주방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어이없어 하면서 그 여자한테 당신들 누구야?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여자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틀더니 자기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쉿 이렇게 하고는 그대로 주방 쪽으로 가길래 이것들이 대낮에 남의 집에서 뭘 하는 거지? 강도라고 하면 일단 잡아야 하니까 밖에서 대기 중인 기사님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덮치기로 했죠. 그렇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주방 입구에 들어선 저와 수행기사님은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고요. 제가 금방 전에 봤던 그 남자와 여자가 어머니가 미리 해둔 저녁 반찬을 허겁지겁 입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 모습을요. 동시에 저게 뭔가 하고 벙쪄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저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달려들면서 저희를 밀치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과 몸이 부딪히면 마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과정 일치 없이 그냥 쓱 하고 관통을 해서 주방 밖으로 허겁지겁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에게 달려들 때 그 눈빛이 무슨 핏발이 잔뜩 올라와서 흰자위가 있어야 할 부분이 온통 붉은색이었고요. 저는 저것들이 도대체 뭔가 하고 그들이 입에 밀어넣고 있던 반찬들을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단 한 개도 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아침에 해놓은 그 음식들이 그 한겨울에 그렇게 금방 상할 리가 없을 텐데 쉰내가 아주 풀풀 나더라고요.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로 거의 썩어가고 있는 그런 냄새 같았죠.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알렸는데 부모님 반응이 영 시큰둥한 게 한겨울에도 음식이 갑자기 상할 때가 있는 거라며 전부 짬 처리를 하셨을 뿐 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근 1년 동안 다시 그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때가 새벽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려서 잠에서 깬 저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까지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그 장소는 주방이었고 그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것들을 동시에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었던 건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였는데 그때 주방에 되게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남녀 불문하고 8명 정도가 주방을 아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채로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일주일 굶은 사람들처럼 입에 우겨넣고 있는 그 모습을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넋놓고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배가 찬 건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무슨 맞춰놓은 것처럼 동시에 뒤를 돌아서 저희 가족을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무슨 홀로그램처럼 쓱 하고 사라지기까지, 그와 동시에 온 집안에 풍겨지는 음식물 썩은 내까지 모든 게 다 완벽했던 그날의 새벽은 저희 가족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기 충분했죠.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 살 때 가끔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찬들이 갑자기 상해서 못 먹게 되거나 했던 일이 제법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도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하면서 결국 부모님은 동네의 수소문에서 무속인을 부르게 됐는데요. 무속인이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갑자기 코를 확 틀어막으면서 사람이 못 씻어서 나는 썩은 내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인상을 찡그렸고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화장실 앞에 딸린 쪽방 겸 창고의 문을 확 열어서는 여기가 걔네들이 생전에 쓰던 방이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싫으면 당신네들이 여기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들은 여기가 자기네가 태어난 곳이고 집이라고 하고 있다. 떠날 생각 추호도 없는데 다만 매년 특정일마다 제사상을 차려준다면 당신네들에게 가해지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쳐내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무속인이 어이없다고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였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노비로 태어나서 한평생 노비로 살다가 죽었고 자기네들 제사를 챙겨줄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 하나하나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애군을 막아주고 기운을 가져다 주겠냐고. 이게 바로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살아생전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한 자식들을 주인의 의사에 의해 어딘지도 모를 곳에 강제로 보내야 했던 한 주인네가 망하면서 이곳에 버려져서 한평생 모신 것에 대한 대가를 버림받음으로 매듭 지은 것에 대한 한 왜 굳이 이 마을에서 한가닥한다는 부잣집들이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옥을 손도 안 대고 방치를 했었는지 외지인인 저희 가족에게 마을 주민들이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고 이 우리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도록 놔둔 건지 모든 걸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 무속인이 마지막에 던진 말은 그냥 니네가 나가, 딱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이 잭팟을 터뜨리면서 사실 그 동네에 굳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부모님은 쿨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살게 된 지 약 10년 만에 반강제로 다시 나오게 된 거였죠. 부모님은 그 이후에 그 집을 사유지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고 비교적 최근에 파주에 재개발 붐이 일었을 때 굳이 가지고 있기도 찜찜한 그 부지는 적당한 가격에 업자에게 넘기면서 악연 아닌 악연은 결국 종말을 구하게 됐네요. 안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노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을 것이며 살아생전 무한한 착취의 굴레에서 연명하다가 이리저리 차이기만 했을 것이 분명하고 결국은 한평생 모셨던 주인 일가에게 버림까지 받고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죽어서도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 게 그들의 마지막이니까요. 다만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쳐놓고 적반하장으로 매년 제사상을 바쳐라, 안 그러면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들은 지금도 다른 건물이 들어선 그 자리에서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귀신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네요. 말씀하셨듯 그들이 노비로 태어나길 원해서 노비로 태어난 게 당연히 아니며 한평생 주인 일가에게 착취만 당하다가 끝내 버림받고 그 자리에 죽어서도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후를 맞았으니까요. 다만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은 피해를 끼쳐놓고 적반하장식으로 제사상을 안 차려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협박을 가했다는 그 부분은 정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던 걸 단 한 번의 혐오감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